영원한 펀드 매니저이자 가치투자의 대가 강방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저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CIO, 그러니까 최고 투자 책임 역을 맡고 있고요. 또 영원한 펀드 매니저 강방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네. 지난해 통계를 보면 국내 주식 투자자 수가 900만 명이 넘고 이 중에서 지난해 신규로 증가한 주식 투자자가 약 300만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주식 열풍 현상을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요. 글쎄 저는 이제 작년에 소위 이제 동학개미 주식시장 참여를 한국 자본시장에서 제가 1987년 이후에 30년 동안 있었나요? 그 과정에서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역사가 1992년에 외국인한테 자본시장을 개방했던 자본시장 자유화였는데 작년 그 동학개미 300만 명 300만 명. 새로운 유입 동학개미 운동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사실 한 번도 그렇게 대대의 열풍, 특히 공포스러울 때 옛날에 몇 번에 걸쳐서 주식시장 유입이 있었거든요. 네. 투자자들이. 근데 꼭 그때마다 그 시장이 흥분할 때 막 소문 듣고 그럴 때 주식시장에 참여했던 것,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 쓰라린 맛을 봤던 역사와는 정판이하게 작년에 처음으로 그렇게 외국인이 시장을 떠날 때, 또 금과 달러를 사재기 할 때 오히려 우리 그 투자가들이 그 공포를 이기면서 매수 운동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엄청난 그 사건, 좋은 의미의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회장님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1억 원으로 156억 원을 번 이제 전설적인 이제 투자 레코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따르고 많이 이제 닮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무래도 뭐 작년 올해 새로 이제 증시에 유입된 개인 투자자분들은 회장님처럼 그런 뭐 대박을 꿈꾸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내신 책 관점이라는 책에도 그렇죠. 뭐 좋은 기업 고르는 방법, 뭐 좋은 기업을 고르는 여러 가지 측정 도구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과연 그 회장님처럼 그렇게 대박을 거둘 수 있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눈, 어떤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이렇게 대박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 있을까?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글쎄 IMF 때 제가 돈을 벌었던 것은 아마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큰 운, 정말로 운이었고, 또 하나는 저 또한 용기의 대가였던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작년에 이제 우리 시장에 뛰어들었던 그 많은 분들도 용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작년에 좋은 성과를 보였잖아요. 근데 운은 좀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 과거에 그 돈을 벌었던 역사를 전 사실은 잊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한 번에 터지는 운인데 혹시 이게 일반화됐을 경우 위험성 그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이상한 특이한 현상이지. 작년에 오히려 시장에 뛰어들어서 용기 좋은 대가를 얻었는데 지금부터는 두 번째 열쇠. 그러니까 하나의 옷을 이렇게 입을 때 단추가 하나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단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있어야지 온전하게 이 셔츠가 잠겨지잖아요. 아마도 작년에 첫 번째 단추는 잘 잠근 것 같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여는 과정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용기가 아닌 진정한 그 학습, 공부, 노력, 그게 절실히 필요할 때다. 충실한 과정 속에 나오는 나쁜 결과가 오히려 과정이 생략된 좋은 결과보다 훨씬 좋은 경우를 많이 봐요. 후자가 로또죠. 과정이 생략된 좋은 결과, 로또는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대문 시장에서 그렇게 꾸준히 매일 돈 벌고 해서 샀던 돈은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만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잠기면서 진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작년의 성과를 가지고 아주 주식 쉽네? 너무 쉬워. 곧 돈 벌겠구나. 라는 것은 정말 과정이 생략된 좋은 결과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미래를 잉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썼던 이유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초심자의 행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많이.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진짜 본래 실력은 이제 올해부터 나타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 보시는 정말 좋은 기업 고르는 노하우,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몇 가지. 그래서 저도 늘
그래요. 늘 어렵죠. 11개 위대한 기업,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거의 30년 동안 나는 이런 기업이랑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눈을 뜨면 내 일상을 지켜주고, 내 삶을 그 친구가 떠나면 내 삶에서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과 결별되면 내가 힘들어지고, 즉 고객이 힘들어지고, 그런 것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업종이 좋습니까? 지금 사야 됩니까 말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은 오래가지 못할 얘기예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 돼요. 지금 반도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짧게 가는 얘기보다, 또 알 수 없는 얘기보다 진짜 좋은 기업이 뭘까라는 질서 속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기업. 고객이 늘면 고객이 좋아하고, 그래서 고객이 들어오고, 그래서 고객이 좋아하고, 그럼 자동으로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 그런 기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리더가 있는 기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11개의 유형을 곱씹으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저는 이번에 책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제가 2006년에 썼을 때는 그게 좀 생략됐어요. 조금 세월도 약했겠죠. 아마 10년 역사 속에 만들어진 책하고 30년 동안 역사 속에 만든 책의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너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30년 동안 늘 저는 의심해요. 모든 사실을 의심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메리트 펀드 매니저한테 사실을 알라. 그리고 남들과 달리 그 사실을 해석해라. 그리고 진보를 위한 의심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얇은 프레임,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 속에서 그 가설을 정반합적 충돌이죠. 충돌을 시켜서 얼충 예스,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 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30년의 저의 치열한 관점 싸움의 관점의 의심의 결과로죠. 그래서 이 책 또한, 이 책 말고 다른 것도, 어떤 다른 책들 보더라도, 투자에 관련 다른 책들 보더라도 의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의심하고 그래서 충돌시키고 그래야지 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책 또한 제가 과거 30년 역사를 의심했듯이, 그래서 내 걸로 만들었듯이 어떤 책을 보더라도 한 문장 한 문장 의심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라. 그러면 저는 그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 또는 그 속에 나침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꼭 의심하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책을 봐도 의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투자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게 하루에 수천 종의 시장이 거래되잖아요. 그 의미는 확률이 100%면 전 세계 돈이 자기 거예요. 전국적으로는 전 세계 돈이 자기 거예요. 그렇죠? 매일 거래된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을 줄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줄이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주게, 비법이라고 가르쳐주겠습니까? 안 가르쳐주죠. 의심할 수 있는 영역을 둘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심이야말로 여러분이 꿰찰 중요한 나침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라. 코스피가 3,000은 넘고 또 3,100도 넘었던데 또 조정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책을 읽으니까 그 주식시장 사고 파는 시점을 칵테일 파티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게 있던데, 네네. 네, 요새 근데 커피숍만 가도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주식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그 이론에 따르면 지금은 주식을 팔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칵테일 파티의 적용 범위는 시장의 문제예요. 주가 지수, 시장. 한국 주가 지수 시장이 얼추 다 왔어? 아니면 바닥이야? 라는 징후의 포착에서 칵테일 이론은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경제학적 사고는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요. 그런데 칵테일 이론은 잠재적 수요가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잠재적 수요. 항상 수요가 이렇게 맞춰져야 가격이 뜨잖아요. 근데 이제 칵테일 이론을 보게 되면, 세 번째 단계를 보게 되면 펀드매니저한테 주식을 물어보죠. 네 번째는 펀드 매니저한테 주식을 가르쳐줘요. 네. 아마도 그 네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잠재적 수요에 대한 고갈. 그러면 서서히 이제 가격에 대한 상승률이 소실되는 거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잠재적 수요가 많을수록 업사이드 포텐셜이 존재하고, 잠재적 수요가 서서히 줄어들면 들수록 업사이드 포텐셜이 이제 줄어들겠죠. 기대 수익은 낮아지고 기대율이 커지는 것. 그리고 시장적 관점에서는 칵테일 이론에 저는 3단계, 4단계라고 얘기해도 저는 그럴 것 같다. 동의해요. 하지만 네. 사실 시장이라서 수많은 기업들이 거래될 뿐이잖아요. 저는 사실 항상 우리 책에도
GDP는 정치인의 영역이다. 왜 정치인이 할 영역에 우리 개인 투자, 좋은 기업을 찾아, 우리는 좋은 기업만 찾으면 돼요. 좋은 기업만. 근데 왜 좋은 기업을 찾는데 그렇게 열심히 않고 왜 정치인들이 생각인 경제를 얘기하지? 아, 경제가 좋아, 안 좋아? 꼭 그러거든요. 그 항상 우리 목적은 뭐냐? 자, 경제 주가지수 개별 기업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기업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과거만 하더라도 늘 주식하는 사람들이 좋은 기업은 찾지 않는 채 이것만 봐요. 아, 경기가 좋대. 어? 저는 경기 나쁠 때마다 돈을 벌었거든요. 아, 네. 사실은 그래요. IMF 때 얼마나 경기가 나빴습니까? 작년에 경제가 얼마나 나빴습니까? 그때 오히려 돈을 벌어요. 왜? 기업의 행태하고 시장은 달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칵테일피아는 이런 이 주가지수의 문제 갖고 GDP는 정치의 그 한 목적적 대상물이에요. 정치는 생산 요소 제공자. 사실 GDP는 4가지 생산 요소 제공자가 있어요. 근로자. 그렇죠? 그리고 이자, 그 돈을 갖고 있는 뭐 채권자, 자본가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부가 부가치, 그 토지, 땅, 네. 소유자, 렌트 사업자, 그리고 이제 주주가 되겠죠. 이 사람들의 합이죠. 이 4개의 합을 총합을 올릴 뿐이에요. 근데 총합이어도 주가지수는 이걸 보고 사는 거예요. 주주이익. 기업이 이익이 많이 늘으냐? 개별 기업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야? 이런 관점인데 어쨌더라고 칵테일 이론 쪽에서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상은 어디라고요? 좋은 기업을 찾는 거예요. 네. 근데 좋은 기업 많아요. 주가 안 떠도. 오히려 주가 안 뜰 때 자기가 사는 종목 오르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적 관점에서는 칵테일 이론의 3단계 사람이다라고 얘기해도 저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멋진 기업이 있으니까 그 기업과 함께하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개별 기업과 주가지수는 다른 영역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더더욱 그래서 요즘은 이제 더 큰 노력이 필요하고 만약 그런 노력의 대가로서 나는 이거를 맞지 않다. 잠도 못 자고 뭐 해도 너무 힘들고 하게 되면 이제 좋은 펀드를 찾긴 또 다른 대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2번째 단추, 3번째 단추, 첫 번째 단추가 작년에 아주 공포스러울 때 시장을 들어와서 좋은 결과를 먹었던 게 첫 번째 용기 같은 그 학습이었다면 2번째는 이제 진짜 좋은 것, 좋은 기업을 찾는 데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게 더 중요해요. 방금 이제 답변하신 거하고 좀 약간 연장되는 질문인데 그 최근에 모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하신 말씀이 되게 이제 회자가 된 게 있었잖아요. 좋은 주식에 투자하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당신은 부자가 돼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게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회장님이 보시기에 10년 뒤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주식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기업과 오래 함께하는 것은 궁합에 맞아요. 궁합. 조화로운 질서예요. 좋은 펀드 또한 오래 함께하는 게 맞아요. 나쁜 기업, 나쁜 주식은 빨리 헤어져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사람하고는 빨리 헤어져야 되고 좋은 사람은 오래 함께해야 돼요. 좋은 책하고는 오래 함께 있어야 되고 나쁜 책은 빨리 헤어져야 돼요. 좋은과 나쁜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것과 오래 함께하는 것은 조화로운 일 같고 그러면 뭐 결과는 보약 같아요. 근데 나쁜 기업, 나쁜 주식과 오래 함께하면 뭐 수면제 먹으면 바로 독약이죠. 그래서 진짜 이제 그런 속에서 좋은 것을 사놓고 좋은 거를 뭐라면 3년, 4년 후에 이 기업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주식 3, 4년 후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더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사실 저는 좋은 주식 막 제가 11개 좋은 기업에 대한 조건도 있지만 그것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3년, 4년 후에 깨어나 보면 이 기업이 있을까? 아니면 3, 4년 동안 수면제 아무리 먹어도 잠이 안 올까?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나쁜 주식이에요. 수면제 그렇게 먹고 잘 나가도 걱정이 있어 잠이 안 와. 그건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수면제를 많이 먹어도 잠이 안 올 주식은 하지 말아라. 그게 나쁜 주식이다. 그럼 빨리 헤어져라. 라는 의미이고 지금은 자기 삶을 지켜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을 함께 해요. 그냥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다면 위험한 얘기인데 그냥 걱정스러운 주식. 네네. 그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자기가 확인할 수 없는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왜? 주식은 기업이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주인 되면서 그 회사의 주인이면서 뭐 만들지도 모르면 잘못된 투자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이오는 좀 위험하겠네요. 사실 저는 바이오 주식을 모르겠어요. 아, 전 산업, 전 기업을 알 필요 없잖아요. 저도 펀드에 30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바이오 모른다. 나 그거 안 할래.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해요. 여기 오르니까 이것도 사서 먹어야 되고, 저기 오르니까 저것도 사서 먹어야 되고, 자기가, 여자분들은 사실 소비재 기업을 잘할 것 같아요. 그래, 그 부분만 하면 되지. 알지도 못해서 막 저기 가서 막 나는 오히려 자원을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잘 아는 분야.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뭐 에르메스, 루이비통 그런 게 물어봐요. 그게 앞으로도 많이 여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 샤넬 어때? 왜 샤넬을 조사했지? 그렇잖아요. 뭐 샴푸 쓸 때 이 샴푸 어때? 뭐 그렇잖아요. 여자분들 또 젊은 친구들이 막 게임한대요. 엊그제 이거 게임주가 10배 떴다며요. 10배 뜬 이유가 그 내용상으로 제 지면을 보니까 10배 뜨게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업의 내용을 보니까 여성 게이머들의 등장과 함께 최근에 1년 사이에 엄청난 그 밸류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여성 게이머가 지금 현상적으로 많이 늘고 있어? 라는 젊은 친구의 그 친구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그게 목격되면 결국 같이 해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 모르잖아요. 젊은 여자친구들이 뭐를 하는지. 옛날에 사실 그 종로학원, 저 종로학원 학원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 메가스터디가 주가가 막 뜨잖아요. 근데 저는 메가스터디를 몰랐잖아요. 근데 그 메가스터디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들은 메가스터디에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인강이라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기 주변에 모든 가치가 존재하고 있는 거, 자기가 쉽게 더 빨리 찾을. 그래서 저는 길을 열고 다니죠. 요즘 너 뭐 하나? 요즘 네 친구들 뭐 해? 어디서 돈을 쓰지? 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치예요. 그래서 바이오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 매니저들은 저보다 바이오를 더 잘 알죠. 그래서 첫째, 바이오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나쁜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잘 모른다. 하지만 바이오조차도 분명히 존재하죠. 왜? 인간의 생명을 지켜준 거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산업이에요. 다만 그 바이오 질서 속에서 진짜 내가 잘 알고 그 가치가 오래 갈 것인지, 저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 네 가지로 늘 얘기하잖아요. 이익이 지속 가능할 것인지 여부, 지속성이 문제예요. 두 번째, 이익을 예측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이익이 덜 변동적인지. 왔다 갔다 흑자, 적자 피곤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익이 많이 확장할 것인지. 그런 점에서 바이오는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 변동성이 없는 바이오 주식을 찾고 싶은데 저는 그런 기업을 찾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실 한 개 기업만 좋아해요. 우리 포트폴리오 보면 알겠지. 바이오에서는 아마도 그 많은 바이오 기업 중에 이게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 넣고 있는 다른 바이오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미래에서 제가 여전히 오래 함께할 기업이라면 이거예요. 세상의 진보, 역사적으로 엄청난 진보는 그 단초는 혁신이에요. 혁신이 성장을 만들고 성장이 소득을 만들고 소득, 이 지갑이 결국 소비를 만들어요. 이게 거대한 역사적 진보입니다. 늘 혁신이 존재해요. 이 혁신. 늘 혁신. 그렇죠? 옛날 우리 시골에서 아궁이 불 뗄 때는 뭐 했죠? 고체 연료를 썼어요. 뭐? 뗄감. 나무 토막. 고체잖아요. 네. 연탄. 고체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썼죠? 액체를 썼어요. 기름을 썼죠. 그 다음에 기체를 썼어요. 가스를 쓰죠. 지금은 전기를 쓰잖아요. 늘 혁신이에요. 그래서 혁신이 성장을 만들고 성장이 소득을 만들고 소득이 소비를 만들어서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사이클이에요. 선순환 구조. 그런 점에서 첫째, 혁신 기업에 늘 주목해라. 혁신 기업. 그리고 혁신이 만들어면 결국 뭐예요? 돈을 쓴단 말이에요. 소비. 소비 중에서도 고부가 소비. 저는 그걸 하이엔드 인더스트리. 제일 끝단에 있는 소비 있죠. 모든 사람 돈 벌면 뭐 하고 싶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과시하면서 살고 싶겠죠. 그래서 저는 혁신적 기업, 군, 하고 럭셔리 같은 고소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해요. 고부가가치 소비. 제 기업에 좀 많이 늘 주목하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플랫폼 산업. 플랫폼이라는 게 소비자가 늘고, 늘면 생산자가, 공급자가 늘고, 또 소비자가 늘고, 쿠팡이 그렇죠. 네. 쿠팡이 가면 없는 게 없거든요. 근데 B라는 기업 가면 없어. 물건을 찾으면 없어. 근데 여기 A라는 회사는 있어요. 그럼 소비자가 여기로 가버려요. 여기로 오면 공급자가 여기로 붙어요. 그렇죠? 또 소비가 여기로 와. 여기 있으니까. 그럼 여기로 가요. 근데 이 친구들 비용이 안 들어. 별로. 그런 기업은 저는 굉장히 오래 갈 기업이다. 라고 생각해요. 사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옛날에 어디죠? 그 카카오 도망간 어디죠? 비밀 보장된다고? 러시아 무슨 기업이가 있잖아요. 텔레그램. 그걸로 가니까 내 친구들 안 오니까 다시 와버리잖아. 원대복귀. 맞아요. 원대복귀. 네. 그런 것처럼 저는 플랫폼 기업.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저희 펀드는 가장 중요한 축이 혁신, 그리고 고부가 소비, 그리고 플랫폼. 이 세 가지 구도 속에서 최고의 기업과 함께하자. 그러면 리치 투게더. 함께 부자 되는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제 풀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헬스케어는 제가 몰라서 안 할 뿐이지. 그리고 여론 기업분들 충분히 우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 주목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국민전자, 국민주가 됐잖아요. 3월에만 개인이 2조 원을 순매수를 했는데,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삼성전자를 S플러스 펀드가 담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 혹시 뭐 이유가 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가 궁금해서 계속 이건 이어질 건지. 지금도 이제 같은 생각이죠. 사실은 제가 삼성전자를 편입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도리에 맞지 않다. 사실 우리는 수수료를 받잖아요. 운용 보수를 받단 말이에요. 운용 보수를. 운용 보수를 고객들은 삼성전자 좋음을 알아요. 다 알아. 보수 안 주고도 본인이 살 수 있잖아요. 굳이 보수 받으면서 거기 산다는 것은 나의 일을 해태한 것이다. 이 고객이 S플러스 펀드에 돈을 맡기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나도 좋은 줄 알아. 이거 말고 더 좋은 기업 찾아줘. 그래야지 정당한 보수를 받아. 라는 서로 간의 그 수탁과 위임의 질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매니저라는 사람이 돈 받아서 개인 고객도 살 수 있는 주식을 사는 것은 저는 도리 맞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ETF, 뭐 패시브, 선물 그걸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액티브 펀드라고, 저는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게 미래 성장의 꿈을 담아내는 액티브 펀드의 명가를 만들게 될 제 꿈이잖아요. 액티브 펀드는 뭐냐면 시장의 평균값이 존재해요. 시장의 평균이 존재한다면 그 평균이 있을 때 늘 존재하는 게 뭐죠? 평균 이상과 이하가 존재해요. 거꾸로 말하면 복수가 있다면 복수. 2개 이상이 있으면 평균값이 존재하고 그 이상과 이하가 존재하는 의미죠. 종합주가지수는 평균값이죠. 종합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수천 개 기업의 평균값이에요. 네. 그 지수보다 더 좋은 게 있고 나쁜 기업이 있죠. 코스피 200도 200개 기업의 평균값이에요. 네. 코스피 200 지수를 둘러싸고 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세상 평균이 있다면 평균 이상과 이하가 있다. 액티브 펀드는 그 평균이 있을 때 평균 이상을 사라. 노력해서 평균 이상의 기업을 사서 멋진 결과를 내라는 게 액티브 펀드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액티브 펀드를 찾는 거단 말이에요. 수수료를 받고. 그럼 찾아서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더 거기에 상관한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이 평균을 만들어서 거의 24%의 가중치가 있어요. 왜? 시가총액 비중이 24%니까. 그럼 뭐냐면 삼성전자 사자마자 평균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 쪽에서는 사실은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 많은 펀드가 액티브 펀드를 한다면서 평균 이상을 사지 않는 채 이걸 사는 경향이 있죠. 저는 그것은 액티브 펀드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반도체 산업의 저에 대한 생각이에요. 저희 개인적인 관점. 일단 저는 그 회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목적은 뭐죠? 결국 그 기업이 만들어낼 이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익. 네. 근데 이익도 세 가지 이익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첫째, 손익계산서에서 제일 첫 번째로 목격되는 당기순이익. 첫 번째로 목격되는 당기순이익이에요. 여러분들은 당기순이익만 봐요. 재무제표에서. 근데 저는 이 재무제표에서 만들어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에서 목격되는 당기순이익을 해석을 해야 된다. 나의 관점. 나의 관점 뭐죠? 주주의 관점에서. 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어요. 당기순이익이 1조 1조예요. 근데 해석하지 않으면 1조는 똑같아요. 하지만 해석하는 순간 1조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바로 질이 달라진다는 소리죠. 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의 1조가 첫 번째 해석이에요. 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비용 지출이 없는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 B라는 기업은 5천억이 있어요. 현금 지출이 없어도 회계학적 이 손익 그 귀속 문제 때문에 5천억을 썼다면 현금적으로는 1조 5천이었다는 소리거든요. 현금 지출이 없는 다른 게 동의.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 감가상각부라든가 그것 때문에 이익이 1조라면 현금 기준으로 1조 5천억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은 이익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무슨 소리냐? A라는 기업은 B라는 기업은요. A라는 기업은 매년 투자하지 않으면 죽는 업을 하고 있어요. B라는 기업은 투자 안 해도 조금만 투자해도 먹고 살아. 그럼 어떤 기업을 좋아하겠죠? 투자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조금만 투자해도 번 돈, 그러니까 1조 벌었어. 조금만 투자해도 미래 이익이 나오는 기업이 있고 나오는 산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은 벌었는데 1조를 벌었는데 5천억, 7천억을 재투자하지 않으면 죽는 게임이 있는 기업이 있어요. 바로 반도체가 그래요. 반도체는 그 과거 이제 10년 재무제표 이익을 이제 분석해 보면 이제 알겠지만은 반도체 산업은 돈 벌면 반절 이상을 재투자해야 돼요. 죽도록. 매일 시벌이 나오잖아요. 삼성이 얼마 몇십조 투자, 뭐 네, 인텔 네. 투자, TSM 투자. 네. 근데 서비스, 게임 회사들은 번 돈에 10%만 투자해야 돼요. 네이버, 카카오는 15%. 반도체, SK 하이닉스는 거의 7 내지 80%. 번 돈에. 그렇다면 뭐예요? 다른 기업한테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떤 기업한테 어떤 기업이 주주가 되겠죠? 다른 게 통일하다면 재투자 비용이 별로 안 드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좋잖아요. 네. 저는 어디서 그런 생각이요? 우리 직원의 아빠가 노래방을 했었어요. 노래방? 네. 가끔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옛날, 아주 옛날 얘기예요. 아주 옛날. 근데 이제 요즘 돈 좀 벌자니까 돈 이제 조금씩 번대, 조금씩. 그래서 한 1년 정도 후에 보니까 아씨 못 살겠대. 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옆에 새로운 노래방이 개업하자마자 손님이 그걸로 나가더래. 그러니까 그동안 1년 동안 벌었던 돈을 다 해서 벽지 바르고 마이크 다시 고쳐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 돈이 자기 돈이 됐어야 했는데 재투자하지 않으면 경쟁에 져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기업 또한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 삼성전자를 둘러싼 그 반도체 산업은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는 아니기 거예요. 때문에. 반도체도 TSMC 이는 총 이익 중에 약 그 40% 30%만 투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제가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게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 이게 퀄리티는 조그만 투자를 통해서도 미래 이익을 담보하는 것.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당연히 저희 펀드는 그런 기업을 넣어야지 다른 것 넣지 말자.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싫어했고 좀 안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 게임의 놀이. 과거에는 불황이 있을 때마다 반도체 경기가 이렇게 하강할 네. 때마다 막 다 죽었어요. 죽어 나갔어. 근데 요즘은 불황이든 화기든 국가가 미국도 중국도 무조건 반도체 없으면 죽게 돼 있으니까 네.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게임의 놀이 통하지 않는 세대. 그 미세 공정이 진화될 때마다 삼성전자는 초격차로 2등짜리, 3등짜리를 뚝뚝 뛰어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0m 달리기가 옛날에 미세 공정이면은 100m 달리기 계속 있는 거예요. 딱 끝나고 1등이니까 또 있으니까 또 뛰고 해서 거기서 가장 잘 뛰는 삼성전자는 항상 2등보다 더 100m 달리기가 진짜 금방 끝나는 거예요. 미세 공정이 그거 끝단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조금 있으면 한 몇 초 오면 2등이
달라붙겠죠. 삼성도 달라 몇 초 오면 이제 그런 게임으로 반도체가 진화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심.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을 안 하고 그거 말고도 살 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는 우리 이제 국민들이 또 그 이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좋은 기업이고 사실은 이제 그런 점에서 아무리 좋은 기업도 몰빵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몰빵하지 않고 그것도 몇 개 종목 중에 하나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궁금한 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그 아까 약을 먹고 좋은 주식을 산 다음에 약을 먹고 10년 있다 자다 깨어났을 때도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있을 것 같은 기업을 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2, 3년 뒤에도 남아있을 거. 그럼 삼성전자가 저는 가장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개인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샀겠죠. 그럼 개인들의 경우에 지금이라도 계속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는 분산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 속이고 당연히 좋은 기업이에요. 다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저희 관점에서 그렇게 강하진 않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비중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을 저는 권하지 않아요. 분산 투자. 예, 네. 분산 투자의 하나의 기업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까 질문하고 조금 이제 이어져서요. 그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올해 이제 증시를 주도할 업종 하면은 보통 이제 차화전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뭐 말을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2009년 10년에 이제 뭐 차화정 이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비슷하게 이제 뭐 차화전 이렇게 하는데 반도체는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자동차하고 이제 화학 2차 전지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여기서 중요한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2차 전지죠.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저는 이제 수면제 얘기도 했지만 이 얘기가 나오면 대장쟁이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터에서 신나게 싸우는 전사가 되지 말고 치열한 싸움터에서 싸우는 전사한테 무기를 만들어주는 대장쟁이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반도체가 현재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싸우면 뭐가 좋죠? 대장쟁이가 최고잖아요. 뭐 칼 만들어주고 뭐. 그런 기업이 오히려 좋다. 소재 부품 업체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관점.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기업이 배터리 안 만들 거의 죽잖아요. 유럽도 만든다, 뭐도 만든다, 테슬라도 만든다, 뭐도 만든다. 그런 전사가 되지 말고 그 뒤에 그 전사들한테 칼과 창을 만들어주는 대장쟁이 기업의 주인이 되라라는 메시지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반도체 기업과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대장쟁이를 찾기 위한 수많은 분석을 하죠. 대장쟁이 기업이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많죠. 사실 대장쟁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기업을 볼 때 그 기업의 이익은 수요와 경쟁의 싸움 속에서 이루어진다. 수요가 늘면 이익이 늘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에요. 단 경쟁이 약해야지 이익이 늘겠죠. 수요가 는다, 이익이 늘 가능성이 있는데 경쟁이 즉 공급이 많아지면 이익은 안 늘어요. 그렇죠? 현재 반도체와 배터리가 이럴 가능성이 커요. 수요는 늘어요. 저는 반도체 너무너무 늘 것 같아요. 뭐 냉장고들 다 반도체 다 들어가. 앞으로 벨트에도 들어가요. 아니 그 는다는 것을 다 알아. 그건 상식이에요. 네. 그 물론 어디 있어요? 경쟁자가 등장해요. 공급이 는다는 소리죠. 공급은 두 가지 방향에서 나와요. 첫째, 기존 사업자가 설비를 늘려요. 반도체, 기존 사업자. 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이 들어요. 그래서 이익이 견제를 받아요. 이익이 별로 안 늘어. 그래서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수요는 늘어요. 배터리 얼마 듭니까? 반도체 얼마 듭니까? 수요 늘어. 경쟁도 같이 늘어요. 싸움이죠. 이 싸움 속에 대장쟁이. 그러면 뭐예요? 소재가 되겠죠. 그 소재도 분석을 해야 돼요. 소재가 한 번 써먹고 끝날 소재인지 계속 발생되는 소재인지 그리고 이 소재를 가지고 진짜 돈 벌면 다른 경쟁자가 덜 뛰어들 소재인지 수많은 또 이제 깊숙이 계속 들어가야 되지. 네.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기자님께서 소재가 어떤 소재가 좋아요? 라는 질문 속에 그 질문을 막히는 맞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소재가 굉장히 쓰임새가 한 번만 쓰이고
일정에 그치지 않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리커링 네. 반복적으로 네. 있을 소재인지. 두 번째, 그 소재를 공급하는 지입 장벽이 있는지. 그리고 밸류에이션. 혹시 이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지 않을지. 라는 분석 속에서 그 기업의 주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늘 고민의 의심해야 돼요. 책 마지막에도 의심하라고 써놓으셨잖아요. 의심하지 않으면 이 책은 비쌀 뿐이에요. 의심한다면 이건 너무너무 싼 책이에요. 의심하라. 그 최근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이제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 논쟁일 것 같은데 혹시 회장님이 보실 때는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논쟁할 가치가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늘 세상은 가치가 가격을 만들고 가격은 가치에서 결정이 돼요. 다만 지금 최근의 문제는 최근의 얘기들은 성장주가 가치주의를 빼버린 거 단어. 저는 성장 가치주의라는 단어가 옳다. 성장 가치주. 성장주에서 왜 성장주는 가치주 아니야? 성장이 없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장에 더 주목하는 가치주냐, 전통적 가치주냐라는 개념적 정의이지. 성장주는 가치주가 아니고 전통적 가치주는 가치주야.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주가 만드는 그것은 무가치한 거라는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성장 가치주와 전통적 가치주의 과정에서 최근 4, 5년 사이에는 성장 가치주가 더 주목받던 역사이고 전통적 가치주가 언제 주목받아요? 라는 질문에 저는 답할게요. 네. 그런 속에서 전통적 가치주가 소외됐잖아요. 성장 가치에 비해서. 네. 하지만 저는 성장 가치주가 여전히 가치가 늘 것 같아요. 여전히 앞으로도. 다만 전통적 가치주에 대한 소외 현상은 당분간 극복이 될 것 같다. 다시 극복이 오면 조금만. 밸런싱이죠. 밸런스. 네. 밸런스를 맞춰놓으면 여전히 다시 성장 가치주가 주목받는 세상으로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목격했던 이 스마트폰을 기초 자산으로 한 플랫폼 사업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멋있는 산업이 없어요. 진짜 아마존, 알리바바, 애플, 넷플릭스, 대단한 업이에요. 경쟁자가 쉽게 못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 성공하겠다 해도 유튜브 고객이 돼버려요. 자기가 사업을 하려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회사의 고객이 돼버려요. 애플 스토어에 올려놔야 돼. 거기 수수료 떼야 돼. 어떤 빅데이터도 클라우드 그 회사에서 돈 주고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승자 독식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런 승자 독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13년 만에 생명을 다할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진화할 것이다. 진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기초로 한 인공지능적으로 진화의 모습을 갖춘 회사는 또 다른 혁신 속에서 최고가 될 것이고 그럴 가능성을 이 친구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밸류 우리가 좋아하는 가치선은 여전히 현재 우리가 목표하는 그들 기업은 여전히 갈 것 같아요. 여전히. 주가는 이거 계속 떴잖아 이게. 네. 전통적 가치도 있긴 있지만 이 가치는 저는 그렇게 확장 가능하지 않은 가치예요. 전통적 가치는. 그렇죠? 이런 기업은 너무 이제 저평가됐으니까 그것을 복원하는 일종의 그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주목은 받을 것이다. 다만 또다시 주목을 받은 후에 다시 가치주가 가는 세상. 이렇게 저는 보죠. 크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치주. 그 밸류에이션을 볼 때도 이런 그 애플, 아마존은 좀 PR이 비싸요. PR 알죠? 가치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평가 나침판인데 제 책에도 있지만 사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PR은 달라지지 않는데 애플, 넷플릭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알리바바, 통신 그런 기업들의 PR이 지금 현재 PR 확인된 PR이에요. 그걸 트레일링 PR이에요. 최분기 기준으로 지금 분기 기준으로 1년 동안 이익을 기초로 PR이 30에서 35 사이에. 근데 전통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 P&G. 이 샴푸, 그렇죠? 존슨앤존슨, 스타벅스, 맥도날드.
그런 기업들도 PR이 30, 25에 30 정도. 차이가 별반 똑같아요. 얼추. 네. 자, 이런 기업들도 PR이 25, 30이고 이런 기업들도 PR 30, 35라면 프리미엄이 한 10% 정도 되겠죠. 저는 이 이야기면 저는 이것도 좋은 기업이에요. 저는 아주 좋아하는 기업이야. 미국 소비재 기업, 네. 다국적 소비재 기업. 이것도 PR이 좋지만은 저는 이 기업 좀 비싸도 더 사겠다. 만약 이게 PR이 100이다. 2년 100이었어요. 근데 원치 이게 폭발이 나니까 PR이 뚝 떨어진 거예요. 지금 30, 35예요. 아마존만 70이에요. 아마존만. 근데 아마존 이 지금 보니까 다른 기업도 이익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럼 PR이 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 기업들의 PR이 안정권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 최근에 이제 그 자본시장에서 성장 주냐 가치 주냐의 논쟁이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정부들이 엄청 돈을 풀고 있고 양적완화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은데 혹시 이거에 대한 회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되세요? 저도 이제 그 세상은 늘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직선의 게임이에요. 작년에 10% 늘었으니까 금년도 10%, 그럼 내년도 10% 직선이잖아요. 세상은 직선 게임이 아니에요. 원래 이 우주의 창조는 파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인플레이션 앞으로 과거 디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떨어져 앞으로 계속 떨어져 의심할 때가 됐다. 디플레이션이 아마도 혹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그 지금은 그 시점이 와 있고 저도 동의해요. 저는 세 가지 점에서 혹시 과거 15년 동안 그렇게 돈을 뿌려 그렇게 금리를 내려도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일까? 만약 그 왜일까라는 속에서 그게 혹시 가정이 반대로 된다면 돈 회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첫째, 과거 13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뿌렸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아닌 디플레이션이 된 이유 첫 번째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의 세계적 침범, 낮은 생산 요소를 기초로 만들어진 중국산 제품의 저가의 수출이 낮은 물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낮은 싼 중국산 제품이 뭐를 통해서 우리한테 왔죠? 바로 쿠팡과 알리바바, 아마존 같은 새로운 유통 질서 속에서 또다시 가격이 안 올랐어요. 그렇죠? 유통 혁명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저는 안 올랐다. 세 번째로는 과거 수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은 작동 원리가 뭐예요? 경쟁력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원가.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싼 곳으로 막 갔던 역사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아마도 디플레이션을 만들었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하나씩 의심하고 싶어요. 첫째, 중국의 낮은 가격, 중국의 싼 물건이 왜 만들어졌지? 나는 중국의 낮은 인건비를 기초로 만들지 않느냐. 근데 중국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 10년 사이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건비가 낮았는데 그걸 기초로 중국산 제품이 쌌는데 저는 인건비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다면 중국산 물건이 비싸질 수도 있겠다. 최소한 이런 각도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생산 원가를 올렸고 그래서 낮은 물가를 만들었던 요소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인건비가 소득을 늘리잖아요.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잖아요. 그걸 우리는 인플레이션 두 가지 요소가 하나는 코스트 푸시, 디맨드 풀. 중국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은 코스트 푸시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 요소가 될 뿐만 아니고 디맨드 풀, 수요 견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과거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분석했다면 오히려 저는 중국 근로자의 인건비가 유가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환경에서 조금은 의심할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쿠팡이나 알리바바, 아마존을 통한 유통 혁신을 통해서 소비자 잉여가 많았는데 그것 또한 거의 임계점이 있지 않느냐. 계속 쿠팡이 뭐
싸게 주겠어요. 그 지금 현재 난리잖아요. 그 쿠팡 뭐죠? 갑질한다고. 그렇죠. 예. 그렇죠. 야, A, B, 야, 너 100원에 납품해? 그럼 어떤 친구가 99원에 납품해? 야, A기업 99원에 맞추지 않으면 너 나가. 그것도 거의 임계점이 왔다. 그럼 소비자가 부담하는 저물가는 얼추 곡선이 이거. 세 번째로는 뭐예요? 자유무역을 기초로 한 기업들의 경쟁. 바로 생산에 뭐죠? 그 제조 원가가 낮은 곳으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같은 질서 속에서 최근 어떤 현상을 아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본국으로 다시. 네. 백신도 못 만들고 백신도 미국에 하나도 없는 공장이에요. 하나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뭐 배터리도 공장 없으니까 자동차 못 만들고 반도체도 못 만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야 너 우리나라 와서 만들어. 너 만들어. 가격 비싸도 돼. 지금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당신의 공장은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 라는 리쇼링이 지금 붐인 것 같아요. 네. 이것 또한 아마도 낮은 물가를 만드는 환경이 서서히 바뀌는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의심이에요. 제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 속에서 본다면 여전히 앞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정책이 통할까? 혹시 이 부분이 내 생각대로 뚝뚝 오르면 유동성은 흡수할 것이고 금리는 올릴 것이고 그러면은 과잉 유동성 속에서 어디로 갔죠 그 돈이? 패시브 펀드, ETF로 갔어요. 뭐 IT ETF 뭐 있잖아요. 막 눈만 받으면 돈 막 뿌리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갔어? 금리시장 가지고 ETF로 갔어.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애들이 뭘 사? 오르면 오른 것만 사요. 왜? 내가 패시브 펀드를 악마의 길이라 악마. 마르크스보다 나쁜 애들. 왜 그래? 이 패시브가 왜 나쁘냐면 자본시장은 존재 이유가 이 조그만 돈, 아주 아까운 돈, 희소한 돈, 제한적인 돈이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좀 더 꿈이 있고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생산적인 기업에 배분해서 전국적으로 부자 되게 만들어라 라는 메시지로 자본시장 기능을 해요. 근데 좀 더 좋은 기업은 찾을 생각하지 않고 좀 더 혁신 기업은 찾을 생각하지 않고 좀 더 괜찮은 기업은 찾을 생각하지 않는 채 어떻게 돼? 평균값을 넣어버려. 평균만 사줘. 그냥 보지 마. 야 무슨 그런 거 찾냐. 돈이 많으니까. 푹 사면 뭐예요? 평균을 구성한 종목 순으로 쑥쑥 사버려. 그쵸. 삼성전자 24%야? 그럼 24% 살래. 뭐 얼마 살래? 엄청난 돈이 뿌려지면 패시브 펀드로 돈이 가고 ETF로 가면 ETF는 어디로 가요? 평균을 사는 거예요. 평균을 만드는 애들만 사.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매니저가 공부 안 해. 게으른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1년 동안 골프 치다가도 전화 받아. 어디서? 야, 삼성전자 어제 벤치마크 얼마였어? 18%. 오늘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많이 올랐어. 삼성전자 벤치마크 24%예요. 야, 그럼 빨리 24% 사.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공부해서 좋은 기업을 찾는데 돈이 가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게으른 펀드에 돈이 쏟는 구조. 나는 옳지 않다. 그래서 마르크스보다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또 문제가 있어요. 좋은 투자는 뭐예요? 얼른 팔고 떨어지면 사야 돼요. 맞잖아요. 네. 작년 우리 동학개미가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쌀 때 샀던 네. 거예요. 가장 투자의 성공 원칙은 좋은 기업과 함께 하라. 그리고 이왕이면 싸게 쌀 사. 때 사라. 그리고 수면제 먹어라. 그럼 보약이 된다. 이거 보약이 된다. 이거죠? 근데 뭐예요? 패시브 펀드로. 오르면 벤치마크 올라요. 오르면 벤치마크 올라. 더 사는 손이에요. 오르면 서서. 이게 말이 돼요? 오르면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말이 됩니까? 이게 패시브 펀드 정체예요. 테슬라가 50조짜리 안 사고 테슬라가 500조이니까 S&P 500주에 편입되니까 더 사버리잖아요. 그렇네. 그러면 그래서 저는 패시브 펀드는 과거 13년에 엄청난 유동성이 만들어놓은 게으른 펀드가 이 승자의 게임이다. 저는 이거 옳지 않다. 만약에 거꾸로 유동성이 흡수되면 그 질서 속에서 올랐던 기업들은 충격을 받겠죠. 그만큼 더. 왜? 돈 때문에 올랐으니까 돈 때문에 땄겠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혹시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
과거 13년 동안 엄청난 유동성이 만들어놓은 패시브 펀드가 블랙스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글도 있는데 이것 또한 의심의 영역이에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좀 여쭤보자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시장에서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가 같이 오르게 되면서 이제 성장주들이 이제 그동안 고평가받을 수 있었던 할인율들이 같이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회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뭐 회장님 좋아하시는 이제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애플 같은 이렇게 이제 기존에 고평가 받아왔던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런 그 사실 성장 가치주죠. 제가 얘기 성장 가치주가 많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본질적 가치가 좋아졌어요. 새로운 플랫폼 기업으로서 과거에 볼 수 없는 엄청난 승자 독식의 플랫폼 기업이었고 또 사실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구조이고 고객이 넣으면 고객이 좋아지는 비즈니스 퀄리티가 좋아요. 저는 당연히 오를 만한 근거가 있었죠. 또 하나의 근거는 바로 유동성에 따라서 그 돈이 이런 기업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런 기업, 그러니까 이 성장 가치주는 밸류,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의 좋은 비즈니스 모델의 그 관점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만 유동성에 따라서 끼어들 수급 때문에 샀던 만큼은 좀 더 충격을 받겠죠. 다른 기업보다. 아마도 할인율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13년 동안 뿌려졌던 엄청난 동의 대가로 패시브 또는 ETF를 통해서 그 기업들에 몰렸던 수급적 요인의 충격은 더 좋아져서 그쪽으로 돈이 쏠렸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격은 더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이 지나면 다시 밸류에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얘기예요. 잠깐의 조정은 있겠지만 결국에 길게 그렇죠. 그 봤을 때는 조정은 아마도 바로 유동성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든 유동성이 흡수되든 간에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 거꾸로의 세상 과거 수많은 돈이 그쪽으로 왔으니까 그만큼 빠져나가면서 그런 조정은 있을 거예요. 저렇게 봐요. 그 중국 주식들, 뭐 해외 주식, 그 해외 투자에 적극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요새 또 서학겜 해가지고 뭐 서학겜이 중학겜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국내와 해외 자산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가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던데. 아, 그거 어려워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그럼요, 다 다르죠. 다르고 다만 저는 그래요. 국내에 머물지 말라. 그리고 좋은 급이 있다면 좋은 기업 있다면. 못 나가게 하는 게 억울하죠. 못 나가게. 못 나가게. 투자할 외국 좋은 기업 외국에 있어요. 그럼 가야죠. 그거 사지 말라는 게 더 억울하죠. 네. 더 억울한 건 뭐예요? 좋은 기업 상장 않는 게 억울하죠. 저는 샤넬 너무 좋은 기업 같아요. 저도 그렇죠? 책 보고 그때 알았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죠. 롤렉스 너무 좋은 기업인데 상장 안 돼. 네. 네. 억울한 것은 뭐예요? 상장이 안 됐을 때 억울하고 또 살려고 하는데 세금 때문에 너무 세금 부과하잖아요. 해외 펀드, 해외 기업. 그게 억울하고 이게 무조건 좋은 기업은 가야죠. 그리고 나의 엄청나게 아까운 돈이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돼서 춤을 춰야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비중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다만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함께하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첫째, 자본주의 시스템은 승자의 시스템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승자의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운 좋게 거기서 태어났어요. 운 좋게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한국에 운 좋게 태어났어요. 운명적으로. 네.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떡합니까? 두 번째, 이러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승자의 시스템을 만든 것은 바로 혁신과 진보를 거듭한 위대한 기업의 존재 때문이에요. 위대한 기업. 세 번째, 그러한 위대한 기업은 불황이어도 늘 존재해요. 하지만 늘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1등 기업을 찾는 거죠. 늘 바뀌어. 늘 바뀌어요. 옛날에 얼마나 좋은 기업이 많았습니까? 또 그런 거 코닥 다 다르잖아요. 노키아 뭐 위대한 기업은 늘 존재해요. 늘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불황이요 떠나면 안 돼. 다만 바뀌어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다섯 번째, 그러한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될 권리와 의무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주식 샀다고 다 부자 돼요? 어떻게? 아니지. 수면제 먹고 자요. 함께하라. 함께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대한 기업을 찾는 행로는 당연히 한국이든 일본이든 소련이든 가라.
어디든 위대한 기업이 있으면 가라. 가라. 그럼요. 그리고 그것을 찾을 능력이 없고 시간이 없다면 펀드를 펀드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저는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책에도 마카오 카지노 사건. 네. 내가 카지노에 갔어. 블랙잭. 내가 처음 갔어요. 1,000불 가지고 했거든요. 이럴 수 있는데 돈 500불 잃어버렸어. 근데 옆에 사람들이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해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좀 이따 보니까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이 사람 앞에 태우더라고. 이 사람 따면 그대로 나눠줘요. 그대로 나눠줘. 이 사람한테도. 딜러가. 수수도 없이 나눠줘. 이 사람한테 하니까. 속으로 생각해. 나도 저렇게 하면 나 직접 하면 다 잃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 뒤에서 돈을 태웠지. 돈을 태워서 와, 이 사람 따니까 내 돈 그대로 분배해 주더라고. 이게 주식이에요. 아니 주주 잘 두면 다 나눠주잖아요. 네. 왜 본인이 해 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따니까 나뿐만 아니고 막 모든 사람이 뒤에 타요. 이 사람한테. 그 이 사람이 깎아버리는 거야. 다른 데 가버려. 다른 타이고. 난 또 따라갔지. 그래, 주식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못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게 펀드예요. 잘 따라야지. 한 번 이 사람 땄다고, 이 사람 잘한다고 따가서 이러면 어떡해. 그리고 또 여러 번 봐야지. 그런 거예요. 저는 주식을 할 이유는 충분히 멋진 게임이다. 내가 스티브 잡스도 멍청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해야지. 억울한 거예요. 똑똑하니까. 똑똑하니까. 나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저는 1987년 또 주식을 보면서 저는 이런 멋진 게 있는데 왜 엄마 부모들은 이 주식 하지 말라 했지? 나는 30년을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앞으로 꿈밖에 없어요. 저는 꿈 왜? 위대한 기업은 늘 존재하니까. 그리고 저는 위대한 기업을 늘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고 못 찾으면 저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네. 요즘 잠도 못 자고 막 안 돼. 지금은 여윳돈이 적은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030 세대를 위한 자산관리 전략과 근데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뭐지? 회장님이 요새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뭘까 이런 것 같아요. 그거는 법에 걸려. 법에 걸려요. 그렇다면 2030 세대들을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아까 그 혁신하고 고부가 소비 그리고 플랫폼 이 세 가지 축에서 좀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거기 이런 기업을 찾는 것 노력 또 너무 힘들면 이제 펀드를 통해서 하면 된다는 것이겠죠. 전 국민이 주식할 필요 없어요. 전 국민이 카지노 테이블 앉아서 카지노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더 내가 중요한 것은 그 연금. 연금 있죠? 연금. 사실 저는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지금 저는 이때가 바로 칵테일 이론. 시장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 왜? 늘 존재하니까 위대한 기업은. 다만 이제 돈을 빌리지 말고 이때는 돈 빌리면 안 돼요. 빌리지 않아도 자기 돈이 있어요. 어디에? 연금이 있어. 회사 가면 연금 다 있어요. 그렇죠? 연금 다 있어. 연금 얼마인 줄 알아요? 260조. 우리나라 연금 구조가 3층 구조예요. 3층. 1층이 뭐예요? 국민연금. 1층, 2층이 뭐예요? 퇴직연금. 이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3층이 뭐예요? 개인연금. ISA 등등. 3층 구조라고 얘기해요. 연금의 3층 구조. 1층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하는데 자기가 운영을 못해. 두 번째,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같이 돈을 내서 자기 거예요. 가입자 거예요. 우리 직원 거예요. 이 연금.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지정할 수 있어. 근데 이 돈이 256조 있어요. 그 중에 주식이 너무 적어. 10%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이 앞으로 조정받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 가서 자기 연금이 어떻게 돼 있다고? 주식은 없고 채권과 예금으로 다 해요. 작년에 그 연금이 수익률이 2%밖에 안 됐어요. 주식은 30%, 40%, 100% 될 때. 네. 매년 1 내지 2% 가지고 있어요. 자기 연금이. 근데 그 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연금이 왜 1%가 안 나지? 생각을 안 해. 큰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금년에는 두 번째 단추는 뭐라고? 연금을 빨리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 이 연금을 공부를 해야 돼요. 빚 내서 주식 생각하지 말고 그건
연금 가서 우리 내 연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알려줘요. 자기 돈이니까. 보면 예금, 채권으로 돼 있어. 그 속에서 뭐예요? 연금 사업자. 애들이 다 수수료만 떼어가. 수수료만 떼어가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어. 255원 중에 10조만 주식으로 돼 있으니까 나머지 240조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돈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빨리 바꿔주세요. 빨리. 어? 네. 뭐 좋은 펀드 찾아서, 뭐 S 플러스 펀드 찾아서 아니 진짜 우리 거 아니어도 괜찮아. 바꿔주세요. 주식으로 주식형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 손.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은 연금 어떻게 되냐면 은행증권사라는 게 연금 사업자예요. 은행증권사가 자기 입맛에 드는 연금을 펀드를 갖다 넣고 회사 사업장 뭐 여러분 사업장 뉴스원 사업장한테 연금 포트를 갖다 주면 그 펀드 내에서 여러분이 골라요. 근데 거의 이 펀드 모든 펀드가 거의 다가 뭐라고? 예금과 채권 펀드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입자가 왜 주식형 펀드 안 갖다 놓습니까? 갖다 주세요. 하면 사업장이 이 친구들한테 빨리 가져와라. 우리 직원들이 너무 원한다. 그렇게 하면 두 번째 동학개미 혁명이 일어나죠. 그런 거예요. 네. 그 지금 근데 정치권에서 그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뭐 해야 된다. 저는 디폴트 옵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것은 그 해도 좋지만은 어쨌든 저는 우리 그 연금 가입자들이 깨어 있는 연금 자산의 그 혁명가가 돼야 될 때다라고 생각해요. 관심을 좀 가져. 그럼 왜냐면 250조 개인연금이 120조에 총합이 얼마예요? 370조. 370조이 10%도 아니게 주식 5%. 그러면 그게 20%가 는다. 그 얼마예요? 70조 원이 이 시장에 들어와요. 70조 원이 우리 시장에 올지 외국 펀드를 탈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돈 빌리지 말고 연금을 작동시켜라. 또 연금 왜 중요해? 매 분기마다 연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가 되는 거예요. 오래 투자 가능해. 저 연금은 받을 때마다 연금 펀드 들어오잖아요. 네. 사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성공 투자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뭐 작년하고 올해 해서 이제 신규 유입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좀 장이 별로 안 좋으면서 좀 많이 불안해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뭐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께 혹시 뭐 회장님의 조언이나 뭐 이런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은 가장 기본 원칙은 투자자의 자세예요. 일단 좋은 기업과 함께하라. 좋은 기업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주변 삶을 지탱하는 기업. 그거예요, 그거. 비법 듣지 말아라. 좋은 기업. 그리고 이왕이면 쌀 때 지금 아니고. 지금도 한다면 나눠서 살아. 나눠서. 몰라. 저쯤은 몰라요. 저도 몰라. 뭐 조정이 받을지 몰라요. 좋은 기업. 나눠서. 분산은 두 가지 분산이 있어요. 종목의 분산이 있고 또는 펀드의 분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기의 분산. 시기의 분산. 분산해서 오래 함께하라. 그러면 돼요. 다음 달 공매도 같은 계기가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부족한 많이 하지만 그 개인 투자자들 공매도에 대해서 두려움 안 타도 돼. 저는 공매도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디 공매도 있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매수 세력이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공매도, 난 오히려 뭐 공매도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좋은 기업이라면 오히려 판 친구들이 좋은 기업은 그냥 오를 거 아닙니까? 여기 매도하라고 그래. 매도하라고 그래, 좋은 기업. 좋은 기업은 이렇게 오를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장기가 오른단 말이에요. 나쁜 기업이 이렇게 되지만은. 좋은 기업의 기관들이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면서 기관들이 팔지 않을까? 팔았어요? 일찍으로 떨었어. 좋은 기업 올라요. 오르게 돼 있어. 그럼 뭐예요? 이 친구들이 손해보고 다시 사, 여기서. 여기 사. 그렇죠? 공매도 그 숏 커버링이라죠. 또는 일시적 시장에 충격이 돼서 빠졌어. 좋은 기업도. 그러면 그 친구들 먹었으니까 사고, 이렇게 되면 손해보기 사고. 그래서 공매도는 저는 시장을 교정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 굳이 투자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해라. 너희 시커대 나는 좋은 기업 사고 네 깡통 만들게. 바보 같은 기업 많아요. 바보 같은 사람 많으니까 저는 우리 개인들이 잘하면 뭐 오히려 더 훌륭한 성과가 될 수 있으니까 전혀 무서워할 필요 없다. 무서울 필요 없다. 다음에 이제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또 주식을 카드판에서도 돈 딴다고 다 카드 돈 따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격언들을 듣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소문난 건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격언들이 아직도 시장에 통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 달리는 말에 그 올라타라는 것은 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데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또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점에 있는 친구들 있죠. 브로커. 아주 멋진 브로커들은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러워요. 저 사람 참 멋있다. 그걸 매사기래, 매사기. 매사기? 매사기가 일본말 같아요. 일본말 쓰면 안 되지. 매사기. 잘 보는 사람, 매사기.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뭐 상한가 따라잡기는 아니고. 그건 나는 모르겠고. 그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격언은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걸 잘하면 좋겠죠. 달리는 말에 올라탈 정도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낙마될 것 같아. 떨어져. 타다가. 그래서 꿈이 있어요. 주식은 꿈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이제 테마형 꿈?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꿈, 실현 가능한 꿈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당연히 사야죠. 지속 가능한 꿈, 실현 가능한 꿈. 그는 이제 자기의 그 판단 통찰의 영역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테마주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꿈, 실현할 수 없는 꿈을 마치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꿈은 굉장히 본질적. 저는 이제 주주자본과 채권자본의 차이가 뭘까? 주주자본은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채권자본은 그러니까 저는 업사이드 포텐셜을 취하는 게 주주자본이고, 채권자본은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없애는 게 채권자본의 속성이에요. 꿈이 없으면 주식이 안 떠요. 꿈이 없으면. 다만 그 꿈은 두 가지 쪽에서 관찰을 해야 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꿈인지, 실현 가능한 꿈인지. 근데 그것 또한 판단의 능력 차이겠죠. 그렇죠. 아까 다 돈을 해주셔가지고 질문하셔도 좋아요. 네? 질문하는 게 다 들어있어가지고. 좋아요. 천재시네. 그 연애 질문 같이 만들어서. 그래.